야, 서지야. 넌 내 일 자식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오늘 당장 JS 백화점 지분 우리 아들한테 넘기지 않을 거면 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칠순 잔치에서 88명의 친척들이 보는 압이라며 그 종이 뭉치를 내 얼굴에 매섭게 후려쳤다. 곁에서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는 마마보이 남편을 보며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내가 불쌍해서 적선하듯 던져준 하청 몇 개로 벼락부자가 좀 되니까 진짜 자기들이 재벌이랑 맞먹는 줄 아는 건가? 나는 망설임 없이 내 이름을 휘갈겨 쓰고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최우진 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발주 끊으세요. 그리고 법무팀 대기시키고 위약금 200억 원, 단 1원도 빠짐없이 회수할 준비하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안방 드레스룸에서 최윤환이 전신 거울을 보며 몸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었다. 큐빅이 잔뜩 박힌 하이힐을 신고 팔목에는 내가 어제 막 비서를 시켜 가져다 놓은 검은색 가죽 가방을 걸친 채였다. 나는 문틀에 기대 서서 그녀가 가방끈을 길게 느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가씨, 지금 외출하시게요. 내가 입을 열었다. 최윤아는 뒤를 돌았다. 남의 물건을 몰래 손대다 들킨 사람치고는 당황한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가방을 번쩍 들어 올리며 말했다. 새언니, 이 가방 오늘 제 원피스랑 찰떡이네요. 딱 하루만 메고 저녁에 제자리에 갖다 놓을게요. 그 가방 가죽이 약해서 흠집나기 쉬워요. 아유, 새언니 진짜 쪼잔하게. 그녀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가방을 아예 어깨에 척 걸쳐 맸다. 가방 하나 가지고 너무하네. 우리 오빠가 지금 버젓한 회사 대표인데 돈도 엄청 잘 벌잖아요. 새언니가 까짓 가방 하나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요. 복도에서 쿵쾅거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가 슬리퍼를 질끌 끌며 걸어오더니 딸을 한 번 보고 나를 쓱 보곤 곧바로 눈꼬리를 매섭게 치켜올렸다. 아침 대바람부터 웬 큰소리야. 시어머니는 성큼 들어와 최윤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시누이가 가방 하나 빌려 매겠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쯧, 우리 윤환이가 지금 밖에 나가면 최씨 집안체면 그 자체야. 애가 꾀죄죄하게 입고 나가면 난들이 우리 우진이를 어떻게 보겠어? 나는 너무나도 당당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시골 낡은 아파트에서 단돈 몇천 원짜리 관리비 때문에 이웃과 핏대 세워가며 싸우던 양반이었다. 지금은 실크 가운을 걸치고 내 명의로 된 이 한남동 최고급 빌라에 서서 내게 체면이 무엇인지 훈계를 늘어놓고 있었다. 어머니, 저 가방은 특수 가죽이라서 윤한 아가씨가 험하게 다루면 됐어. 시어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 말을 싹둑 자르고는 뭉툭한 손가락을 허공에 휘저었다. 우진이가 어제 그러더라. 이번 달 회사 수익이 또 2배로 뛰었다고. 며느리라는 게 집안일은 안 돕고 가방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 쯧쯧. 얼른 가서 아침상이나 차려. 우리 우진이 일어날 시간 다 됐어? 최윤아는 의기양양하게 눈썹을 실룩거리더니 하이힐을 또각또각 울리며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도 그 뒤를 따라 나가며 입으로는 연신이 쯧 상스러운 것이라며 중얼거렸다. 나는 몸을 돌렸다. 남편 최우진이 방금 면도를 마쳐 말끔해진 얼굴로 욕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와인색 넥타이를 매는 중이었다. 왜 그래? 아침부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건성으로 물었다. 윤한 아가씨가 내가 어제 막 가져온 가방을 들고 나갔어. 최우진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묘하게 깔보는 듯한 너그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지아야, 고작 가방 하나잖아. 내일 비서 시켜서 똑같은 걸로 10개 더 사줄게. 당신도 참, 어머니랑 동생한테 굳이 그렇게 나를 세워야겠어? 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저 사람들도 밖에 나갈 땐 어느 정도 그럴싸하게 꾸미고 다녀야지. 나는 그의 넥타이에 새겨진 은은한 패턴을 가만히 응시했다. 지난주에 내 카드로 백화점에서 직접 맞춤 주문해 준 것이었다. 당신 회사.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수주 물량들,
전부 JS그룹에서 버리다시피 한 찌끄레기 하청 넘겨준 거잖아. 최우진의 안색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매던 넥타이를 내려놓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서지아,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야? 그가 미간을 팍 찌푸리며 마치 아랫사람을 훈계하듯 윽박질렀다. 물론 JS그룹에서 초기 사업거리 몇 개 넘겨준 건 맞지? 하지만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회사 규모가 3배나 커진 건 내가 밤낮 없이 밖으로 돌면서 접대하고 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결과 아니야? 당신은 맨날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바깥 세상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지. 지금 내가 어딜 가든 다들 나보고 최 대표님 하면서 굽신거려. 당신 그 잘난 재벌가 영의 특유의 거만한 태도 좀 버리지 그래? 그는 양복 재킷 밑단을 툭툭 털며 매무새를 가다듬더니 나를 지나쳐 드레스룸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애초에 알량한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겠다고 내가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 JS그룹 내부의 수혜 계약이 가능한 알짜배기 사업들을 싹 다 긁어모아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그의 유령 회사에 넘겨주었었다. 직원이 고작 3명뿐인 그 허울뿐인 회사의 말이다. 이제 그 회사는 수십 명의 직원을 둔 곳이 되었다. 그는 정말로 수많은 거래처가 최 대표라는 그 잘난 개인의 매력에 반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오후, 나는 JS그룹 이사회 회의를 일찍 마치고 한남동 빌라로 퇴근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현관 바닥에는 좋기 10켤레는 되어 보이는 신발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거실에서는 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갔다. 널찍한 거실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강남 사모님 67명이 빙 둘러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는 그 한가운데 있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본차이나 찻잔 세트를 우아하게 든 채 침을 튀겨가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아유, 내 입으로 말하긴 못하지만 우리 우진이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거든. 지금 회사를 저렇게 크게 키워서 심지어 그 잘난 JS그룹조차도 우리 우진이 회사 업무 지원을 받아야 굴러간다니까. 시어머니는 홍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활짝 핀 웃음에 얼굴의 주름마저 다 펴진 듯했다. 옆에 앉은 파마머리 사모님이 맞장구를 쳤다. 어머, 맞아요. 요즘 최 대표님이 업계에서 얼마나 핫하신데요. 형님은 참 복도 많으셔. 아드님은 저렇게 능력이 출중하지 이런 으리으리한 한남동 빌라에 살지. 게다가 며느리는 대기업 재벌가 영애잖아. 평소에 형님을 아주 상전처럼 끔찍하게 잘 모시겠네. 시어머니가 막 입을 때려던 찰나 견눈질로 거실 가장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반쯤 가시더니 찻잔을 탁 내려놓고는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었다. 왔니? 그럼 얼른 주방에 가서 과일 좀 깎아내오지 않고 멍청하게 서서 뭐해? 집에 손님들 와 계신 거 안 보여? 사모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사과 몇 개와 포도 한 송이를 꺼냈다. 싱크대 수전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과일을 씻어내리는 동안에도 밖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는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주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형님, 저분이 그 며느리예요? 보아하니 말씨도 없고 얌전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얌전하면 뭐해? 시집 온 지 벌써 3년인데 배에 소식 하나 없잖아. 내 볼 때 쟤는 그냥 성녀야, 성녀.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포도를 씻던 내 손이 멈칫했다. 포도알 하나가 물살을 타고 배수구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어머머, 형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그래도 명색이 JS그룹 맏딸인데 파마머리 사모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맏딸이면 뭐 어때서? 재벌가 맏딸이면 우리 최씨 집안대를 끊어먹어도 된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오히려 내 들으란 듯이 목청을 한껏 높였다. 우리 우진이가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망정이지. 단집 같았으면 진작에 소방 맞고 쫓겨났어.
제가 우리 집에 버티고 있는 건 다 우리가 너그럽게 거둬준 덕분이라고. 즉, 출신 성분 좀 좋은 거 빼면 여자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도리조차 못하는 걸 어쩌겠어. 거실에는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억지로 쥐어짜낸 듯한 헛기침과 마지못한 맞장구가 이어졌다. 나는 과일을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담은 뒤 쟁반을 받쳐 들고 주방을 나섰다. 대리석 소파 테이블 위에 쟁반을 내려놓자 쟁반 밑바닥과 테이블이 부딪히며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시어머니가 나를 휙 노려보았다. 좀 살살 내려놓지 못해. 이거 깨지면 내가 물어낼 수나 있어? 이 테이블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다. 나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소파에 앉은 사모님들을 빙 둘러보았다. 인사 한마디 없이 그대로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저 태도 좀 봐라. 등 뒤로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콱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저게 말이나 돼? 어른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앉아있는데 입도 뻥긋 안 하고 올라가는 거. 어휴, 근본 없이 자라서 교양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네.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아부 섞인 찬양은 계속되었다. 창가로 다가가 한남동의 화려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나는 창틀을 짚은 손가락에 서서히 힘을 주었다. 깊은 물속에 잠겨있던 분노의 거품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2주 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저녁 식탁. 몇 가지 밑반찬과 갈비찜 한 냄비가 올려져 있었다. 최우진이 젓가락으로 막 갈비 한 점을 집어 들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지아야, 이 명단 좀 봐라.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종이를 집어 들었다. 시골에서 평생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친척들의 이름이 개미떼처럼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88명이요. 맨 밑에 적힌 총 인원을 쓱 훑어보았다. 그래, 88명이 단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시어머니는 양팔을 꼰 채 거만하게 가슴을 폈다. 잔치할 장소는 내가 이미 다 봐뒀다. 서울 신라호텔 최상층 연회장으로 예약해라. 이 88명 전부 최고급 관광버스 대절해서 시골에서 편하게 모셔와야 하고 돌아갈 때 체면 석에 아주 번듯한 답례품도 하나씩 쥐어 보내야 해. 나는 시어머니를 차분히 응시했다. 어머니, 신라호텔 최상층 연회장 대관료에 88명의 숙박과 식대, 거기다 답례품까지 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게다가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 대부분 평소에 왕래도 전혀 없는? 내가 감히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시어머니가 쾅 하고 식탁을 내리치자 반찬 접시들이 덩달아 덜썩 뛰었다. 내 아들이 지금 번듯한 대기업 대표님인데 내 칠순 잔치를 쥐새끼처럼 숨어서 조촐하게 치르란 말이냐? 무조건 크고 성대하게 해야 해. 시골 친척 놈들 콧대가 꺾이게 우리 최씨 집안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주 똑똑히 보여줘야 한단 말이다. 이건 우리 집안의 위상이 걸린 문제야. 알아들어? 곁에 있던 최우진이 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쓱쓱 닦았다. 지아야,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해드려. 그는 마치 길 가다 1,000원짜리 한 장 흘린 듯 대수롭지 않은 말투였다. 어머니 평생 우리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칠순 잔치 성대하게 해드리는 게 뭐 어때서. 지금 우리 회사 규모의 그깟 푼돈이 대수야? 째째하게 구지 말고 얼른 예약이나 알아봐. 나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현재 그의 회사 통장에 찍히는 거액의 입금 내역은 모조리 JS그룹에서 쏴주는 결제 대금이었다. 그가 그토록 입에 올리는 그깟 푼돈은 결국 전부 내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었다. 알겠어. 나는 그 명단을 곱게 접어 챙기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내일 당장 비서 시켜서 신라호텔 예약할게.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하게 턱을 치켜들더니 갈비찜 냄비를 아들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우진이. 넌 이제 큰 물에서 노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몸보신 단단히 해야지. 애 하나 못 낳아서 대 끊어먹는 년이랑은 상종을 말아라. 최우진은 피식 웃으며 갈비 한 점을 덥석 베어 물었다. 마침내 칠순 잔치 당일이 밝았다.
신라호텔 최상층 연회장이 통째로 대관되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빛을 쏟아냈지만 잔잔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88명의 촌스러운 친척들이 질러대는 악다구니에 완전히 파묻혀버렸다. 그들은 하나같이 철진한 촌스러운 양복이나 눈이 아플 정도로 화려한 패턴의 원피스를 입고 값비싼 뷔페 테이블 사이를 예의 따위게나 줘버린 채 누비고 다녔다. 최고급 해산물이 담긴 접시가 세팅되자마자 시장통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달려들어 개눈 감추듯 싹 쓸어갔다. 카트를 밀며 대기하던 호텔 직원들의 얼굴은 당혹스러움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헤드 테이블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최고급 한복을 빼입고 정중앙 상석에 떡하니 앉아 끝없이 밀려드는 친척들의 술잔과 번지르르한 아부를 만끽하는 중이었다. 아이고, 정수가. 너 진짜 쥐구멍에 벼들었다. 우리 우진이가 이제 어엿한 대기업 회장님이 다 됐네. 먼 친척 외삼촌 하나가 술기운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주잔을 번쩍 치켜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유, 무슨. 다 우리 우진이가 잘나서 그렇지?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피땀 흘려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 아니오.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집안에 도움은커녕 집만 되는 어떤 쓸모없는 인간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그녀는 대놓고 나를 향해 멸시 가득한 눈초리를 쏘아보냈다. 헤드 테이블 주변에 모여있던 친척들이 일순간 입을 꾹 다물더니 일제히 내 얼굴로 따가운 시선을 꽂아내렸다. 곁에 있던 최윤환이 새빨간 이브닝 드레스를 펄럭이며 맞장구를 쳤다. 외삼촌, 삼촌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오빠가 밖에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지금 오빠 뒷공문이 졸졸 따라다니는 어리고 예쁜 여자들이 한 트럭은 좋게 넘어요. 우리 오빠가 정이 많아서 지금까지 참고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우리 집 문지방이 진작에 다 닳아 없어졌을걸요. 나는 내 앞에 놓인 유리잔을 들어 올리며 차분히 물을 한 모금 삼켰다. 잔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호텔 직원이 메인 요리를 서빙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시어머니가 돌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있던 은수저를 집어 들고 와인잔을 쨍쨍 소리 나게 세게 두드렸다. 맑고 날카로운 유리 마찰음이 드넓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왁자지껄 떠들던 친척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지며 모두의 시선이 헤드 테이블로 쏠렸다. 와인 잔을 든 시어머니의 얼굴은 알코올과 흥분으로 잔뜩 달아올라 시뻘개져 있었다. 그녀는 연회장을 한 바퀴 쭉 훑어보고는 숨을 크게 한 번 들이마시더니 확 고개를 돌려 나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다. 오늘 집안 어르신들 다 모인 이 귀한 자리에서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마디 명명백백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연회장의 웅장한 구조를 타고 모두의 귓가에 폭탄처럼 때려 박혔다. 나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녀의 분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서지아,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해대며 공중에서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내가 우리 최씨 집안에 시집온 지 벌써 3년이다. 우리 집에서 주는 밥통 내고 우리 집 지붕 밑에서 등 따시게 자고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펑펑 써대면서 정작 내년이 우리 집안을 위해 한 게 대체 뭐가 있어? 시 하나 못 품는 주제에 이 성녀 같은 기집애야. 내가 우리 최씨 집안에 뼈대 있는 데를 아주 씨를 말려버렸어. 장내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정적이 감돌았다. 88명의 친척들은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였고 몇몇은 들고 있던 젓가락마저 슬그머니 테이블 위로 내려놓았다. 나는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그들의 얄팍한 기대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지도 않았고 당황해서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저 허영과 교만으로 추악하게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감상하듯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다. 내년이 우리 집안에 그토록 큰 죄를 지었으면 내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자.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등등해진 시어머니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그에 합당한 성의를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얼렁뚱땅 뭉개고 우리 집에 빈대처럼 들러붙어 있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당장 내 친정 JS 백화점 지분 10%를 우리 쪽으로 넘겨.
그동안 애 못 낳은 위자료 명목으로 바치란 말이다. 안 그러면 이 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줄 알아. JS 백화점 지분 10%. 나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다. 그녀는 그 10%가 대체 몇백억, 몇천억의 가치를 지닌 시가총액인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시장 바닥에서 떨이로 파는 배추 2포기쯤으로 여기며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 것이다. 헤드 테이블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는 시선을 돌려 시어머니 바로 옆에 앉아있는 최우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댄 채 얼음이 가득 담긴 생수잔을 쥐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그 상식 밖의 폭언을 듣고도 놀라거나 만류하려는 기색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여유롭게 잔을 살짝 흔들자 찰랑거리는 얼음이 유리벽에 부딪히며 영롱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가 얼음물을 한 모금 삼키고는 탁자 위에 잔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안타까움과 이 모든 것을 품어주겠다는 위선적인 너그러움이 역겹게 치장되어 있었다. 지아야,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나 홀로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어. 노인네가 그깟 집은 좀 달라는 건 그저 불안한 마음에 보험 하나 들어두려는 것뿐이야. 당신이 눈 딱 감고 JS 백화점 지분 10% 내 앞으로 명예 이전해.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셈 치고 말이야. 그 서류에 사인만 해주면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2번 다시 임신 문제로 당신들들 볶는 일 없게 내가 확실히 막아줄게. 나는 내 눈앞에 앉은 이 가증스러운 사내를 꿰뚫어 보았다. 눈동자 깊은 곳에 득실거리는 추악한 탐욕과 비열한 우월감이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낱낱이 발가벗겨져 있었다. 그는 정말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이렇게 수많은 눈동자가 지켜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가족이 똘똘 뭉쳐 압박하면 내가 그놈의 알량한 재벌가 영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미 시궁창에 처박힌 이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고분고분 머리를 조아리고 백기를 들 거라고. 착각도 유분수지, 수면 아래 억눌려 있던 분노의 가마솥은 이미 펄펄 끓어넘치고 있었다. 내가 여전히 침묵을 지키자 시어머니는 내가 겁에 질려 혼이 나갔다고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콧방귀를 뀌더니 곁에 둔 악어가죽 핸드백 지퍼를 거칠게 열어젖히고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끄집어냈다. 찌익하고 봉투를 뜯어발긴 그녀는 종이 몇 장을 꺼내더니 착하는 소리와 함께 내 얼굴을 향해 매섭게 집어 던졌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내 뺨을 스치듯 베고 지나갔고 종이들은 팔랑거리며 내 접시 곁으로 흩어져 내렸다. 오늘 지분 안 내놓을 거면 당장 이 서류에 도장 찍고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시어머니는 양손을 허리에 얹고 연 회장이 떠나가라 짐승처럼 포효했다. 우리 우진이가 지금 잘나가는 대기업 대표님이야. 너 같은 년 당장 뻥 차버려도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겠다고 줄 선 여자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닿을 지경이다. 우리가 너같이 애 하나 못 가는 병신을 아직도 아쉬워할 줄 알아. 넓은 연회장 곳곳에서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촌구석에서 올라온 친척들은 흥분에 찬 하이에나처럼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모두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고귀한 재벌가 영애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위해 이 시끌벅적한 칠순 잔치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그 처절하고 짜릿한 촌극을 보기 위해서. 나는 고개를 숙여 식기 옆에 흐트러진 서류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가장 맨 위를 덮고 있는 종이 상단에는 굵은 고딕체로 4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혼 협의서. 그 아래로는 무려 10몇 개에 달하는 재산 분할 조항이 뻔뻔하게도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 길고 장황한 헛소리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남편과 남편 명의의 회사 자산은 온전히 남편의 소유로 인정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위자료를 배상한다. 나는 팔을 뻗어 집게손가락으로 그 쓰레기 같은 협의서를 내 쪽으로 슥 끌어당겼다. 두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봤으면 민기적거리지 말고 얼른 도장이나 찍어. 시어머니는 내가 서류를 쥐자 드디어 굴복했다고 굳게 믿은 듯 입꼬리를 비열하게 말아올리며 의자를 빼고 거드름을 피우며 앉았다. 도장 다 찍었으면 당장 내일부터
그 한남동 빌라에서 방 빼. 그거 우리 우진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산 집이니까. 나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내 가죽 가방을 열었다. 지퍼가 매끄럽게 열리는 소리가 정막이 감도는 헤드 테이블 주변으로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눈물을 닦을 손수건을 꺼내지도 살려달라 빌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지도 않았다. 내가 꺼낸 것은 묵직한 검은색 만년필 한 자루였다. 펜 뚜껑을 열고 나는 그 구역질 나는 조항들을 2번 다시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단숨에 맨 마지막 페이지로 서류를 넘겼다. 날카로운 펜촉이 종이 위를 구르며 사각사각 거침없는 소리를 냈다. 최우진의 여유롭던 낯빛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가 스프링 튕기듯 상체를 확고추 세우는 바람에 쥐고 있던 얼음물 잔이 크게 출렁였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그가 미간을 잔뜩 구기며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그놈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며 아내 서명란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지아 이름 석자를 유려하게 휘갈겼다. 펜의 궤적은 서늘할 정도로 단호했고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서명을 마친 나는 만년필 뚜껑을 딸깍 닫아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서명이 끝난 그 이혼 협의서를 집어들고 시선을 들어 맞은편에 뻣뻣하게 굳어있는 시어머니를 직시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니 기꺼이 그 소원 이루어 드리지요. 내 목소리는 결코 높지 않았지만 무덤처럼 고요해진 연회장 안의 모든 이들의 고막의 비수처럼 정확하게 꽂혔다. 나는 경악으로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서늘하고 기괴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 그깟 재산 분할 말인데요. 나는 시선을 틀어 핏기가 싹 가셔 창백해진 최우진의 상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어차피 그쪽 최씨 집안이 쥐고 있는 모든 것들, 알량한 그 회사 발주건부터 당신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그 한남동 빌라까지 애초에 모조리 다 내 명이고 내 소유거든. 그러니 당신들에게 떨어질 위자료 따위는 단일 원 한 푼도 없어. 말을 마치기 무섭게 나는 스냅을 쥐어 손목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종이 쪼가리들이 허공에서 눈송이처럼 흩날리더니 시어머니가 자랑에 맞지 않던 그 눈부신 금박 한복 위를 철썩 후려치고는 볼품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시어머니는 무트로 내동댕이 쳐진 생선마냥 입을 뻐끔거리기만 할 뿐 반벙어리가 되어 꺽꺽대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옆에 있던 최윤아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치다 아찔한 하이힐이 꺾이며 비틀거렸다. 사색이 된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표정을 뒤로 한 채 나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급 양모 러그 위로 무거운 의자가 밀리며 둔탁한 파열음을 뱉어냈다. 어리 빠진 채 입만 벌리고 있는 88명 친척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나는 웅장한 연회장의 육중한 양계형 원목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내 등줄기는 쇠꼬챙이처럼 꼿꼿했고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내리찍는 하이힐 소리는 오차 하나 없이 완벽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문간에 다다랐을 때 나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채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비서의 날카롭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두꺼운 원목문을 힘껏 밀어젖혔다. 복도에 차갑고 청량한 에어컨 바람이 내 얼굴을 휘감았다. 지금 당장 최우진 회사와 맺은 모든 하청 계약 파기하세요. 텅 빈 복도를 울리는 내 목소리는 북극의 얼음장보다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법무팀의 지시에서 즉각 소송 절차 밟으시고요. 저쪽에서 이행하지 못한 계약 위약금 200억 원, 전액 추징 들어갑니다. 오늘 밤 자정 넘기기 전에 그놈들 회사법인 계좌 싹 다 동결되는 꼴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쑤셔 넣은 뒤 나는 하행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내 눈앞에서 육중한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닫히며 뒤늦게 터져나온 연회장의 아수라장과 비명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다. 층수를 알리는 디지털 전광판의 빨간 숫자가 쉴 새 없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내 가방 안에서 지잉거리는 진동 소리가 울렸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밝아진 액정 위로 세 글자가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최우진. 나는 측면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이 새카맣게 죽고 진동도 멎었다.
3초도 채 지나지 않아 기계적인 진동이 또다시 발작처럼 울려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끝없이 곤두박질 치는 빨간 층수 표시만을 응시하며 텅 빈 승강기 안을 채우는 그 둔탁하고 불쾌한 진동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액정이 5번째로 번쩍였을 때 땡 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에 안착했다. 전속 운전기사가 이미 육중한 검은색 세단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가 깍듯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내가 올라타자 차 문이 무겁게 닫혔다. 지하주차장 특유의 서늘한 정적이 차 안을 완벽하게 감싸 안았다. 나는 마침내 통화 버튼을 길게 밀어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뒤 휴대전화를 옆인 가죽 시트 위로 툭 던져버렸다. 서지야, 너 진짜 미쳤어? 스피커를 찢어발길 듯한 최우진의 광기 어린 포효가 터져나왔다. 어찌나 악을 쓰는지 앞좌석 기사마저 흠칫 놀라 룸미러로 내 쪽을 살폈을 정도였다. 나는 대꾸 없이 고개를 돌려 차창 밖으로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주차장의 시멘트 기둥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하청 발주 몇 개 끊었다고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아. 그는 짐승처럼 헐떡거리며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다. 서울 바닥에 잘나가는 회사가 JS 그룹 하나뿐인 줄 알아? 나 굴지의 기업 최대표야. 우리 회사 밑으로 엮인 거래처만 수십 군데라고. 칠순잔치에서 그깟 재벌집 영의 자존심 좀 부리겠다고 지금 신성한 비즈니스 계약서를 장난감 취급해? 당장 내 비서한테 전화해서 이 미친 짓거리 당장 멈추라고 해. 수화기 너머로 숨 넘어갈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공간이 울리는 걸 보아하니 연 회장 박복도를 미친 듯이 서성거리는 모양이었다. 내 말 안 들려? 꿀 먹었어? 대답해. 나는 시트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다 지졌니? 내가 나직하게 물었다. 뭐? 다 지졌으면 당신네 회사 법인 이메일 계정이나 확인해봐. 우리 법무팀이 보낸 계약 파기 위약금 청구서 방금 막 도착했을 테니까. 그가 다시 온갖 쌍욕을 퍼붓기 위해 숨을 들이마시는 찰나 수화기 너머로 새파랗게 질린 누군가의 비명이 끼어들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였다. 거의 울음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통화하는 거 안 보여? 당장 안 꺼져. 최우진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쳤다. 그게 아닙니다. 대표님. 방금 태양건설 쪽에서 2차 투자금 전면 회수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에서도 은행기업 대출 담당자가 방금 연락 왔는데 우리 법인 신용대출 한도가 싹 다 동결됐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 세상이 순간 삭제된 것처럼 끔찍한 정막이 짓눌렀다. 미친 듯이 색색거리던 최우진의 거친 숨소리마저 일순간 멎어버린 게 귓가에 생생하게 느껴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하늘을 찌르던 그 오만한 최 대표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공포로 바싹 말라붙은 목소리였다. 은행이 갑자기 왜 대출을? 대표님. 지금 로비에 하청 업체 사장님들 열댓 분이 몰려오셨습니다. JS그룹에서 지급 보증서 준 거 방금 취소됐다면서 오늘 당장 전액 현금으로 미수금 결제 안 해주면 창고에 있는 물건들 싹 다 압류 걸겠답니다. 통화 너머의 배경음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기저기서 미친 듯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 멘붕에 빠진 직원들의 비명,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한데 뒤엉켜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지아야, 최우진의 목소리가 다시 마이크 가까이로 바짝 붙었다. 이번에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지아야,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은행 쪽에 무슨 수를 쓴 건데? 난 그저 너무나도 투명한 사실 하나를 알려줬을 뿐이야. 나는 매니큐어가 깔끔하게 칠해진 내 손톱 끝을 무심하게 매만졌다. 최우진 당신의 그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는 오로지 우리 JS그룹의 자금 수혈과 지급 보증이 없으면 단 하루도 굴러가지 못한다는 사실 말이지. JS에서 자금줄을 끊어버리면 당신 회사는 당장 다음 달 전기세 낼 돈도 없는 빈 깡통이라는 거? 우린 부부잖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넌 지금 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거야. 우린 이미 도장 다 찍고 서류 정리 끝낸 남남이야. 최우진.
정확히 30분 전, 당신네 시골 친척 88명이 아주 두 눈 뜨고 생생하게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말이야. 나는 가차없이 손을 뻗어 새빨간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세단이 미끄러지듯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눈을 찌르듯 눈부신 태양빛이 자동차 앞유리창 위로 거침없이 쏟아져 내렸다. 한남동 자택으로 갑시다. 나는 운전기사에게 짧게 지시했다. 최고급 세단이 한남동 최고급 빌라의 거대한 철문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박 변호사가 이미 덩치 큰 사설경호원 4명과 포장이사 센터 직원 3명을 대동하고 대문 앞에 도열해 있었다. 서 대표님, 이 박 변호사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일단 비밀번호부터 바꾸세요. 나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계단을 올라갔다. 박 변호사가 뒤에 서 있던 기술자에게 턱짓을 했다. 전자 도어록에서 짧은 삐삐 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새로운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되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거실에는 아침에 시어머니가 피워둔 최고급 인센스 스틱 향이 아직 배어 있었다. 대리석 소파 테이블 위는 난장판이었다. 그 강남 사모님들이 쓰던 본차이나 찻잔들과 먹다 남은 수입 과일들이 방치된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저 사람들 물건 싹 다 치우세요. 나는 현관에 서서 포장이사 센터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3년 전 여기 들어올 때 들고 온 낡은 옷가지들이랑 최우진이 회사 키우기 전에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샀던 개인 물건들만 짐을 싸세요. 나는 2층을 가리켰다. 내 가족 카드로 긁은 거, JS 그룹법인 카드로 처리한 거, 아니면 회사 명의로 사들인 명품들은 단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즉시 싸구려 비닐 가방들을 챙겨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소파로 다가가 앉았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직원들이 내려왔다. 최 씨 일가가 이 호화로운 빌라에서 3년을 살았건만 오롯이 그들의 소유인 물건은 싸구려 빨강 파랑 줄무늬 비닐 가방 4개를 채운 게 전부였다. 박 변호사가 쟁반 몇 개를 소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대표님, 이것들은 저들이 침실 곳곳에 숨겨두었던 물건들입니다. 이미 목록 대조를 모두 마쳤습니다. 쟁반 위에는 시어머니의 굵직한 순금 목걸이 몇 개, 최우진의 한정판 기계식 시계 6개, 최윤안의 에르메스와 샤넬 가방 10몇 개, 그리고 5만원권 현금 다발이 가득 찬 신발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 옷장에는 밍크 코트도 몇 벌 더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렸다. 결제 내역을 조회해보니 전부 대표님의 카드로 구매한 것들이었습니다. 전부 제자리에 두세요.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시원한 물을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다. 오후 4시. 현관 인터폰 화면이 켜졌다.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철문 밖에 멈춰 섰다. 시어머니와 최윤안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아직도 칠순잔치 때 입었던 그 비싼 옷차림 그대로였다. 시어머니의 금실 한복은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고 얼굴은 술기운과 흥분이 가시지 않아 불그락푸르락했다. 최윤아는 하이힐을 신고 아침에 내 드레스룸에서 제멋대로 들고 나간 그 검은색 가죽 가방을 아직도 팔목에 걸치고 있었다. 그들이 대문 앞으로 다가왔다. 시어머니가 뭉툭한 손가락을 뻗어 도어록의 비밀번호 6자리를 꾹꾹 눌렀다. 빅, 빅, 비비빅.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입으로 무어라 투덜대더니 다시 한번 힘주어 번호를 눌렀다. 또다시 오류음이 울렸다. 아니, 이놈의 자물쇠가 고장이 났나?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문을 철썩 내리쳤다. 윤아나, 내 지문으로 좀 열어봐라. 최윤안이 엄지손가락을 인식기에 가져다 댔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오류였다. 아, 진짜 왜 이래? 건전지 다 됐나? 최윤아는 다리를 들어 하이힐 앞코로 문틀을 신경질적으로 걷어찼다. 나는 박 변호사를 쳐다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 변호사가 앞으로 다가가 안에서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시어머니가 막 한 번 더 문을 걷어차려던 찰나에 갑자기 문이 열려버리자 그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앞으로 푹 고꾸라질 뻔했다. 간신히 몸을 가누고 고개를 든 그녀는 문 뒤에 버티고 선 박 변호사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두 눈을 휘둥그레 떴다. 너
시어머니는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귀가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내 인연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가 도장 찍고 당장 꺼지라고 했지? 내가 뭔데 함부로 비밀번호를 바꿔. 그녀는 악다구니를 쓰며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다. 건장한 체격의 사설 경호원 2명이 즉시 앞으로 나서서 현관을 거대한 벽처럼 꽉 막아섰다. 이것들 안 비켜? 당장 비켜. 여기 내 아들 집이야. 시어머니가 경호원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내려 했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가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조정숙 여사님. 오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이 부동산의 유일한 법적 소유자는 여전히 서지아 대표님입니다. 최우진 씨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의 지금 행동은 명백한 무단 가택 침입에 해당합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었다. 그녀의 입은 고장난 기계처럼 뻐끔거리기만 할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녀가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집 우리 아들이 산 거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대기업 대표인데. 걔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쓸어 담는지 내가 알아? 이 자택을 매입한 모든 자금은 전액 서 대표님의 개인 계좌에서 출금되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일말의 감정도 없이 기계적이고 서늘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통보해드리죠. 최우진 회사는 현재 20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지 못해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드님 명의로 된 자산은 현재 단일원도 없으며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은 상태입니다. 파산이라고요. 뒤에 서 있던 최윤안이 새고장 난 듯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돌았어요. 우리 오빠 회사 곧 상장할 거라고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반 발짝씩 물러섰다. 내 오빠 회사가 상장 운운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결제 서류에 사인해줬기 때문이야. 나는 공들여 화장한 최윤안의 얼굴을 빤히 응시했다. 이제 난 더 이상 사인 안 해. 나는 현관 밖 계단에 내팽개쳐진 빨강 파랑 비닐 가방 4개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너희들 쓰레기 챙겨서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시어머니의 시선이 내 손끝을 따라갔다. 그 흉물스러운 비닐 가방들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낯빛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3년 전 그 퀴퀴한 판잣집에서 이사 나올 때 썼던 바로 그 가방들이었다. 그녀의 이목구비가 흉측하게 일그러졌고 이성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완전히 잡아먹혔다. 이 독사 같은 년. 헌 옷조가리 몇 개 던져주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들어? 내 금부치는? 내 밍크코트는? 그거 다 내 거란 말이야. 그거 다 내 가족 카드로 긁은 거잖아. 나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1시간 전에 그 카드 정지시켰어. 내 돈으로 산 물건은 전부 내 거야. 내가 오늘 널 찢어 죽이고 말 테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친년처럼 허우적대며 내게 달려들었다. 경호원이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어 뒤로 확 밀쳐냈다. 그녀는 차도 시멘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찌으며 나뒹굴었다. 엄마, 최윤안이 혼비백산하여 쪼그려 앉아 그녀를 부축하더니 고개를 쳐들고 도끼 품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이건 강도짓이야. 우리가 명색이 가족인데 어떻게 이따위로 굴어. 당장 경찰 불러서 콩밥 먹일 줄 알아. 불러 이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부르는 김에 오늘 아침에 내가 내 허락도 없이 내 한정판 명품 가방 도둑질에 간 CCTV 영상도 같이 조사해 달라고 하지. 최윤아는 반사적으로 제 어깨에 맨 검은색 가죽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벗어, 내가 말했다. 뭐요? 벗으라고 했어.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는 기겁을 하며 뒤로 움찔 물러섰다. 내 어깨에 맨 가방, 내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내 발에 신은 하이힐. 싹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당장 그 자리에서 다 벗어놓고 가. 안 그러면 너 오늘 그거 걸치고 경찰서 가서 도둑년으로 줘서 쓰게 될 테니까. 최윤아는 바닥에 주저앉은 제 어미를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줘버려. 시어머니가 갑자기 땅바닥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히스테릭하게 발악했다. 그깟 거 다 전현 얼굴에 집어 던져버려. 우리 우진이가 돈이 없냐? 내일 당장 저런 거 10개, 100개는 사다 줄 거야. 우리 최씨 집안은 알도 못 낳는 저런 암탉에 더러운 돈 따위 10원 한 장 안 아쉬워. 최윤아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바들바들 떠는 손으로 가방을 거칠게 벗어 바닥에 패대기 쳤다. 이어 목걸이를 신경질적으로 풀어던지고 하이힐까지 벗어 던진 채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맨발로 섰다. 박 변호사가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중하게 주워 담았다.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누른 끝에 간신히 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내 앞에서 보란 듯이 스피커폰을 켜고 자기의 그 전지전능한 아들이 당장이라도 나를 박살 내주기를 고대했다. 우진아, 우진아, 너 빨리 변호사 대동하고 와라. 이 미친년이 집 비밀번호를 싹 다 바꾸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해. 빨리 사람 풀어서 이 독한 년 당장 감방에 쳐넣어. 전화기 너머로 지직거리는 불쾌한 잡음이 흘러나왔다. 이윽고 최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녁 식탁에서 내뱉던 그 역겨운 위선도 평소 직원들 앞에서 떵떵거리던 그 잘난 대표의 위엄도 온데간데 없었다. 벼랑 끝에 몰려 처절하게 찢겨나간 들짐승의 쉰 목소리였다. 엄마, 우진아, 내가 빨리 말해줘. 이 집이 4명이라고 똑똑히 말해주란 말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지 똑똑히 보여줘. 엄마, 제발 입 좀 닥쳐.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뚝 끊겼다. 그녀는 얼빠진 표정으로 멍해졌다. 입 닥치라고. 닥쳐. 닥치라고. 최우진이 전화기 너머로 고막이 찢어져라 피를 토하듯 발악했다. 엄마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해? 왜 지아한테 지분 내놓으라고 발광을 했어? 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혼 서류를 던졌냐고. 우진아, 회사 다 날아갔어. 은행에서 법인 계좌 싹 다 동결시켰다고. 하청 업체 사장들이 내 사무실 다 때려 부수고 난리 났어. 나 이제 알거지야. 200억을 빚졌다고. 200억. 다 엄마 때문이야. 이 탐욕스러운 늙은이 엄마가 내 인생을 다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어. 전화가 뚝 끊겼다. 차도 위로 끔찍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한남동의 고요한 거리에 휑한 바람이 불며 낙엽 몇 잎이 바닥을 뒹굴었다.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스르륵 빠져나간 휴대전화가 딱 소리를 내며 시멘트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두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맸다. 그녀의 뇌는 아직 200억과 시궁창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온전히 소화하지 못한 듯 했지만 아들의 그 처절한 비명소리만큼은 이미 고막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남았다. 맨발로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던 최윤아는 오들오들 떨었다. 그녀는 내 등 뒤에 버티고 선 거대한 빌라를 한 번,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흉물스러운 싸구려 비닐 가방 4개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돌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저 사람들 쓰레기 당장 밖에 내다 버리세요. 나는 고개를 돌려 경호원에게 지시했다. 경호원들이 비닐 가방들을 번쩍 들어 대문 밖으로 걸어나가 도로변에 쓰레기 버리듯 쿵소리 나게 패대기 쳤다. 저것들이 문지방 하나라도 넘으려고 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나는 몸을 돌려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등 뒤로 묵직한 원목 대문이 닫히며 밖에서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짐승 같은 통곡 소리를 세상 밖으로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3일 뒤 200억 원이라는 위약금의 밧줄은 그들의 목을 점점 더 잔혹하게 조여갔다. 경제 뉴스에서는 이미 최우진 회사의 몰락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강남 바닥에서 한때 제일 나가던 그 스타트업은 밑바닥까지 낱낱이 파헤쳐져 그저 JS그룹의 혈관에 빨대를 꽂고 연명하던 기생충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내 삶은 평온을 되찾았다. 주방에서 밥 투정하며 트집 잡는 소리도 카드값 내놓으라며 징징대는 전화도 싹 사라졌다. 내게 남은 건 그저 이사회 회의와 재무제표, 그리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뿐이었다. 수요일 오후 2시. 내 세단이 JS그룹 본사 회전문 앞에 멈춰 섰다.
로비가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유리문 너머로 보안 게이트 쪽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것이 보였다. 웬 남자가 경비원 3명과 미친 듯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고급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걸레짝이 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온데간데 없었으며 비싼 포마드로 힘을 주던 머리통은 떡이 져서 이마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최우진이었다. 나 들어가게 해줘. 서지아 대표 만나야 한다고. 나 그 사람 남편이야. 너희들이 감히 나를 막아. 그는 게이트를 뚫고 들어가려 발악했다. 경비원 하나가 그의 어깨를 확 잡아채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마구 휘둘렀다. 잠금 장치가 헐거워져 있던 가방이 그 반동으로 퍽 하고 열려버렸다. 가방 안에 있던 종이 무더기가 눈보라처럼 펑 터지며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져 내렸다. 사채빚 독촉장, 법원 출석 요구서, 그리고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 편지들. 나는 회전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넓은 로비에 메아리 쳤다. 소란이 일순간 멎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내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최우진이 고개를 확 돌렸다. 그가 나를 발견했다. 그의 두 눈은 퀭하게 파여 있었고 핏발이 시뻘겋게 서 있었으며 턱에는 시퍼런 수염 자국이 덤룩했다. 그의 온몸에서는 궁지에 몰린 쥐새끼 특유의 시큼한 악취가 진동을 했다. 지아야. 그는 경비원의 소나귀를 짐승처럼 뿌리치고 내 쪽으로 돌진했다. 다른 경비원 2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나와 2걸음도 채 떨어지지 않은 대리석 바닥 위로 그를 사정없이 내리눌렀다. 얼굴이 바닥에 짓눌린 채 그는 바둥거리며 발악했다. 지아야. 제발. 이것들 좀 놓으라고 해줘. 딱 5분만 얘기하자. 5분만. 나는 걸음을 멈추고 발밑에 처박힌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발끝에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져 있었다. 서울 시내 어느 불법 사채업자가 보낸 최후 통첩이었다. 은행에서 자금이 꽉 막히자 그 빵구를 메우려고 기어이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었다. 나는 발을 들어 그 종이 쪼가리 위를 뾰족한 구두굽으로 정확히 짓밟고 그대로 걸음을 옮겨 그 빈 깡통 같은 가죽 서류 가방 위를 밟고 섰다. 나는 그의 시뻘건 눈동자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여기는 그룹 임직원 전용 업무 구역입니다. 잡상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지아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는 등 뒤로 꺾인 팔의 고통도 잊은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어. 우리 엄마가 등 떠민 거야. 난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추호도 없었어.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야. 우리 5년을 만났잖아. 제발 나한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굴지 마. 내가 사랑한 건 JS 그룹의 수혜 계약이었지. 아냐. 그런 거 절대 아냐. 내 어미가 이혼 협의서를 내 얼굴에 집어 던질 때 나는 그의 변명을 차갑게 싹둑 잘랐다. 내 눈빛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넌 그 옆에 딱 달라붙어 앉아서 시원한 얼음물을 처마시고 있었지? 기억나니? 그의 바둥거리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넌 컵을 흔들었고 얼음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 넌 나한테, 내 어미한테 효도하는 셈 치고 지분 넘겨주고 편하게 살자고 짓거렸어. 나는 그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직시했다. 내가 그때 내 역겨운 눈빛을 못 읽었을 거라 생각해? 넌 속으로 지분 양도 서류 처리에 며칠이나 걸릴까 그딴 계산이나 굴리고 있었잖아. 지아야. 200억 위약금 납부 기한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나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48시간 남았어. 금요일 오후 5시까지 JS 그룹법인 계좌로 그 돈이 꽂히지 않으면 내 법무팀이 상법상 사기 및 공금 횡령 혐의로 즉각 검찰에 정식 고발장 접수할 거야. 안 돼. 제발. 나 진짜 감방 가. 지아야, 내가 이렇게 빌게. 무릎 꿇을게. 우리 엄마 데려와서 내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게 할게. 그는 경비원들에게 짓눌린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무릎을 꿇으려고 몸부림을 쳤다.
내 어미의 알량한 손발은 200억의 가치도 없어 나는 그의 가방을 훌쩍 타넘었다. 내 무릎도 마찬가지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직행했다. 서지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 같은 년. 내가 함정을 판 거잖아. 다 계획했던 거지. 그의 처절한 애원은 일순간 악독한 저주로 돌변했다. 내 평생 널 저주할 거야. 천벌을 받아서 되져버려라.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몸을 돌렸다.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좁아지는 틈새 너머로 척추가 꺾인 개새끼처럼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기력하게 뒹굴며 피를 토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 짐승 같은 울부짖음은 문틈이 완전히 맞물리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금요일 오후. 법인 계좌에는 단일원도 입금되지 않았다. JS 그룹 법무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찰에 모든 고발 서류를 넘겼다. 나는 JS 타워 최상층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 전경이 거대한 모형 정원처럼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똑똑 노크 소리가 울리더니 비서가 들어와 내 책상 위에 태블릿 PC를 내려놓았다. 대표님. 1시간 전에 경찰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나는 옆에 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집어들었다.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을 차갑게 적셨다. 나는 영상을 재생했다. 휴대전화로 찍은 듯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배경은 대림동의 어느 지저분하고 후미진 골목길이었다. 골목 안쪽에는 낡아빠진 싸구려 고시원 간판이 흉물스럽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배달 오토바이나 휙휙 지나다닐 그 좁은 골목이 웬 사람들로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었다. 화면 속 사람들의 얼굴이 낯익었다. 불과 며칠 전 신라호텔 최상층 연회장에서 비싼 해산물을 탐욕스럽게 입에 쑤셔 넣으며 최우진에게 아부를 떨어대던 바로 그 88명의 시골 친척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촌스러운 양복이나 화려한 원피스가 아닌 칙칙한 방풍 점퍼 차림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 낙하로 험악하게 휘갈겨 쓴 현수막이 들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최우진 사기꾼. 우리 피 같은 돈 내놔라. 최씨 집안 천벌을 받을 거다. 목숨으로 갚아라. 라고 적혀 있었다. 시위대의 정중앙, 고시원 유리문 앞에 쥐새끼처럼 구석에 처박힌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조정숙이었다. 며칠 전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 콧대는 온데간데 없이 박살나 있었다. 머리카락은 미친년처럼 헝클어져 수세미가 따로 없었고 옷에는 온갖 오물이 잔뜩 묻은 시커먼 스웨터를 걸치고 있었다. 이 사기꾼 년아. 내년이 그때 뭐라고 주둥이를 놀렸어. 중년 남자 하나가 전 회장 헤드 테이블에서 최우진에게 술을 올리던 그 외삼촌이었다. 눈을 부라리며 시어머니에게 굵은 소금을 확 뿌리며 악을 썼다. 내 아들이 JS 그룹 사위라며. 걔네 회사에 투자하면 돈방석에 앉는다고 내가 입을 털었잖아. 내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아파트까지 담보대출받아서 갖다 바쳤어. 내 피 같은 돈 내놔라. 나 진짜 돈 한 푼도 없어. 맹세코 돈 없다고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린 채 쏟아지는 소금 세례를 맞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썩을 놈의 자식이 돈 싹 다 빼돌렸어. 나한테 이러지 말고 걔한테 가서 따지라고. 그 새끼는 이제 깜빵에서 썩을 텐데 내가 무슨 수로 갚아. 이 마녀 같은 년아. 애비 빚은 자식이 갚고 자식 빚은 애미가 갚는 거야. 오늘 돈 안 내놓으면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 마. 할머니 한 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스웨터 멱살을 잡아채더니 바닥으로 짐승 내동댕이 치듯 패대기 쳤다. 바닥에 고인 시커먼 구정물이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옷을 역겹게 적셨다.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죽이네. 시어머니는 구정물 속을 뒹굴며 발버둥을 쳤다. 바로 그때 낡아빠진 캐리어를 쥔 최윤안이 고시원 뒷문으로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려다 덜미를 잡혔다. 눈썰미 좋은 친척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저기 저년 여동생 도망간다. 잡아라. 드센 아주머니 3명이 굶주린 늑대 떼처럼 달려들어 최윤안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캐리어가 퍽 열리면서
색이 다 바랜 싸구려 옷가지들이 쓰레기처럼 바닥에 흩어졌다. 이거 나요.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래요. 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최윤환이 미친 듯이 발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상관이 없어. 내년이 저번 주에 외제 참 온다고 소셜미디어에 사진 올려댄 거 다 알아. 돈이 없어? 그럼 그 성형한 면상이라도 팔아서 돈 갚아. 한 여자가 최윤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짐승 끌고 가듯 질질 끌어 시어머니 앞에 팽개쳤다. 구정물에서 얼굴을 든 시어머니가 질질 끌려온 제 딸년을 보더니 돌연 실성한 사람처럼 최윤환을 가리키며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전현이야. 전현이 돈 다 탕진했어. 매일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쳐사드리고 우진이 이혼하라고 꼬드긴 것도 다 전현이야. 전현한테 돈 내놓으라고 해. 머리채를 잡힌 최윤환이 제 어미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엄마 진짜 돌았어. 최윤환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진 시어머니에게 맹수처럼 달려들어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영상 너머로 생생하게 울렸다. 엄마가 백화점 지분 뜯어내겠다고 욕심부린 거잖아. 엄마가 새언니한테 억지로 서류 들이민 거잖아. 엄마가 우리 집안 다 말아먹은 거야.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친딸과 어미가 그 구역질 나는 시궁창 골목에서 개싸움을 벌였다.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 핏물이 맺히게 하며 오물 가득한 바닥을 뒹굴었다. 88명의 친척 중 단 한 명도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들은 둘러서서 휴대전화로 그 끔찍한 촌극을 촬영하며 짐승에게 침을 뱉듯 가래침을 뱉고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다. 한남동 빌라에 입성했다며 스스로를 강남 사모님이라 칭하고 입만 열면 집안의 위상을 운운하던 최씨 일가는 그렇게 서울 바닥에서 가장 구역질나고 비참한 광대로 전락해버렸다. 나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새카맣게 죽었다. 나는 태블릿 PC를 비서 쪽으로 밀어주었다. 이제 저 인간들 감시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이제 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쓰레기들일 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비서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대표님, 지금 뉴스 채널에서 피의자 압송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 아래로는 전 물류회사 대표 최모 씨, 거액의 사기 및 공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라는 빨간색 속보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다. 배경은 서울지방경찰청의 계단이었다. 경찰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형사 2명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한 남자가 질질 끌려 나왔다. 그의 두 손엔 은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시커먼 점퍼를 덮어쓰고 있었다. 하지만 구부정하게 굽은 등, 사시나무 떨듯 바들거리는 어깨, 그리고 계단에서 비틀거리며 긁히는 구두코의 모양새. 3년을 매일같이 지켜봤던 뼛속까지 익숙한 그 실루엣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갯불처럼 미친 듯이 터졌다. 기자들의 마이크가 그의 덮어쓴 머리통을 찌를 듯이 쇄도했다. 최 대표님, 유령계약서로 투자자들 자금 빼돌린 혐의 인정하십니까?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인 거 진작 알고 계셨죠? 그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계단에 발이 걸려 하마터면 무릎을 꿇을 뻔한 것을 형사가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채 질질 끌다시피 경찰서 안으로 구겨 넣었다. 앵커의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씨의 횡령 및 사기 규모는 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화면을 무심히 응시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내 넓은 책상을 향해 가죽 의자를 빙글 돌렸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한 모금 삼켰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쌉싸름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지난 3년간 내 폐부에 들러붙어 있던 마지막 탁한 공기마저 완벽하게 씻어내렸다. 비서가 묵직한 파란색 서류철을 내 책상 한가운데 정갈하게 올려놓았다. 대표님, 판교연구소 인수건 최종 결제안입니다. 대표님 서명만 떨어지면 법무팀에서 즉시 계약 집행에 들어갑니다. 수고했어요. 나는 서류철을 넘겼다.
하얀 종이 위로 빼곡하게 인쇄된 정교한 법률 조항들과 수천 명의 밥줄을 쥐고 흔들 어마어마한 액수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랍을 열고 검은색 만년필 하나를 꺼냈다. 칠순 잔치 그날 내가 이혼 협의서에 시원하게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펜이었다. 나는 펜 뚜껑을 열었다. 지난 3년 나는 그 잘난 한남동 빌라에 갇혀 살았다. 최우진의 미간이 조금이라도 찌푸려질까 전전긍긍하며 매일 갈비찜에 불조절에 목숨을 걸었고 냉장고 구석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기어코 찾아내어 트집을 잡고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들이 나를 알도 못나는 암탉이라며 짐승 취급할 때도 내 피와 살을 갉아먹으며 그 알량한 허영의 성을 쌓아 올리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내 뼈를 부숴 며느리라는 규격에 억지로 우겨 넣으면 적어도 평범한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나는 멍청하게도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기생충들에게 가족이란 애초에 필요 없는 사치였다. 그 버러지들에게 필요한 건 그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반항할 줄도 모르는 호구 같은 숙주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나는 서명란 위에 펜촉을 꾹 눌렀다. 검은 잉크가 종이의 결을 타고 매끄럽게 스며들었다. 서지아. 나는 내 이름 석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이름은 우진이 새언니, 며느리라는 역겨운 껍데기에 갇혀 그들의 움직이는 현금 인출기이자 밟고 올라설 발판, 언제든 짓밟고 모욕해도 되는 샌드백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이건 오롯이 내 이름이다. 더 이상 앞에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고 그 누구의 하찮은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무릎 꿇을 필요도 없는 나 서지아의 이름이다. 이 이름 석자 자체가 이미 천억의 가치를 지닌 권력이다. 나는 서류철을 덮었다. 착 하는 경쾌하고 단호한 소리가 넓고 눈부신 회장실의 공기를 갈랐다. 통유리창 너머 서울의 햇살은 눈이 시리도록 찬란하고 뜨거웠다. 그토록 맹렬하게 끓어오르던 가마솥의 물은 이미 바닥까지 싹 말라붙었다. 이제는 습기 한 줌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